8월 1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마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미 협상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한 분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조금 전까지 또 TV 뉴스에서 저와 함께 대담을 나눴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소장님 어떻게 언제 소식 들으셨어요? 저도 여기 YTN 오는 과정에 있어서 오기 직전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 뭐 다른 일정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양한 이제 속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뭐 원래는 우리가 이제 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45분에 예정돼 있었잖아요. 전격적으로 이제 백악관의 호출을 받고 우리 회장단이 회의단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관세는 일본인과 EU와 동일한 15%로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이죠. 일단 우리가 목표치로 했던 15%를 받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1차 목표는 달성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얼마를 이제 내줬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일본이 5,500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EU가 6,000억 달러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1,000억 플러스 알파 뭐 한 2,000억 정도인데 미국이 4,000억 달러를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500억 달러로 일단은 자리매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EU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6,000억 달러에다가 그 LNG 수입이 있었는데 우리도 여기에 또 1,000억 달러 LNG 수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3,500억 달러 중에서도 3,500억 달러를 다 투자하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2,0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정부 보증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1,500억 달러는 우리가 조선에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에 관련된 투자와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이 5,500억 달러 써낸 것보다 우리의 3,5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쪽에 이제 안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우리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15% 관세 부과가 됐지만 미국산 제품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무관세로 들어오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다른 나라도 이와 준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우리만 불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내주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총평은 그리고 뭐 SNS상에 나오는 얘기들을 놓고 본다라면 부정적인 얘기는 조금 좀 없는 것이 없다. 아니겠나.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현재 지금 점수를 좀 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선방했다 이렇게 총평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뭐 이 투자 규모 봤을 때 뭐 1,000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4,000억 달러가 있다 그러면 4,000억 달러 쪽에 가깝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수치만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아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 룰 자체가 무역 적자 오늘 김영범 시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무역 적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무역 흑자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계산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나 일본의 무역 흑자나 비슷하다. 미국 입장에 적자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낮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낮거나 조금 더 우호적인 조건을 주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관세를 높은 이유는 무역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영국이 관세를 10% 받은 거는 거기는 거의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역 흑자를 오히려 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세가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무역 흑자 기준으로 모든 게 운영되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만큼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투자하지 않고 워낙 경제 규모가 작고 자산 규모가 작고 자본시장 규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이슈였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낮췄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지나치 큰 거 아니냐 작은 거 아니냐는 조금 투자 펀드가 어떤 것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펀드에 이제 보증 같은 거 많이 내면은 이제 뭐 투자 규모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냐. 보증이란 것은 실제 쓰는 기금보다 실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수준으로 해서 이제 위험만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 특이한 위험만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이 많아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뭐 직접 투자가 그 정도 규모로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우리나라 내부의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다. 예. 3,500억 달러 수치는 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좀 가야 되는 수치는 맞는데 이 세부안을 우리나라 쪽으로 좋게끔 보증 같은 것들을 많이 씌우면서 보증 쪽에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좀 좋게끔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미국 좀 직접 투자를 많이 FDI 같은 흔히 말해서 미국 기업 직접 사는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한 줄 총평은? 한총평은 선방 헥스나 앞으로 좀 봐야 된다. 결국은 투자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투자 일본도 되게 불확실한데 이 투자 항목의 구성을 보증으로 하느냐 어떻게 직접 투자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틀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 정부가 이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에 대해 사실 오너거든요. 오너에 대해서 재정 보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정부의 지출 역시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모호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정확히 콕 집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논평이라든지 우리 청와대의 논평을 봐도 서로 좀 모호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00달러는 이제 우리가 그 조성 관련 펀드를 조성한다 그러니까 뭐 이쪽 관련이니까 이건 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2,000억에 대해서 뭐 현재 지금 어떤 분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에쿼티 보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하는 분도 있고 투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백악관에서 발표도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하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초치기 숙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답안지부터 빨리 외우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부분들은 한 2주 후에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호한 게 지금 상황에서 꼭 나쁜 것만은 그렇죠.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딱 우리가 그 문서에 문서를 작성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나라 협상 과정에서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쌀을 개방한 거는 미국에선 개방했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다. 총의 그 금액에는 맞췄다라고 서로 얘기하는 모호함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몰아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본인도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모호함이 좀 많은 것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2,000억 달러를 내겠다라고 마음 먹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를 우리가 2,000억을 썼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급보증이라든지 이런 쪽이다라고 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뭐 재계들도 많이 그 현장을 가서 측면 지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뭐 1,500달러 그리고 2,000억 달러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 기업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펀드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출처가 여러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사실 펀드라고 하면은 주식형 투자를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약간의 일종의 기금 형식을 통해서 보증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하고 흔히 말하는 투자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미국에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국내에 대해서는 원래 훨씬 더 우리가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에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예. 국내 산업을 국내에서 육성하는 것이 국가 기관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고 공급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혜택을 많이 주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해외에 진출하는데도 혜택을 우리나라가 사실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미국이 줄 테니 우리나라 와달라라는 입장이었는데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뭐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라라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좀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아마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수익금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9대 1을 러트닝 상무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호성의 일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 지을 수는 없은 것 같고 또 이익이 많이 난다라면 또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익이 적게 난다라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상황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앞서서 이제 쌀과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에 앞서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이제 농축산물도 완전 개방키로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게 어느 쪽이 맞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가 될까요? 뭐 아무래도 좀 구체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것들이 또 있으면 사과 이런 것도 수입 못 하고 이게 그러니까 방역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수입 안 하는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산물 같은 것들은 방역 이슈들이 있으면서 아니면 관세 아닌 장벽들을 채워놓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쌀에서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고기에 대해서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거의 명시적으로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분야의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특히나 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양들이 있는데 그것들 쿼타 같은 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 상태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 작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수수도 있고 뭐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관심을 받았던 분야 중에 하나가 자동차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15%로 나왔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12.5%를 어찌 보면 목표로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손해입니까?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FTA 상황에서 무관세로 이제 갔었던 부분들이 있고 일본은 2.5% 관세가 있었고 EU도 2.5%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5% 포인트 그러니까 관세 2.5%가 낮았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게 바로 그런 거죠. 2.5% 우리가 낮게 수출을 했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 12.5를 받아서 15%가 된 거고 우리는 통으로 15%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점에서는 2.5%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게 부담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12.5를 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그 전에 이제 무관세로 하다가 15%가 된 것도 다행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미국 입장을 변명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속상하는 일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 나 혼자 이것을 조금 관세를 낮춘다라든지 더군다나 상징적으로 일본 15%인데 우린 12.5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의 경제를 대변하는 건지 미국의 경제를 대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이제 주변에 돌아가는 저희 변의 이제 상황들이 조금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름 선방한 게 아니겠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2.5%를 스스로가 이제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 관세 때문에 매출은 늘었습니다만 이익은 줄어든 면이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면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내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조달하느냐라는 것이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숙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 조금만 첨언 드리면 이거 다 관세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자동차고 일본도 자동차 그 규모가 우리나라 20% 넘는다로 보고 일본은 한 40%가량 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무역 적자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 흑자가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깎아가지고 12.5%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을 더 살려준다라는 것이 소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난 3월이었나요? 현대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자리를 하면서 그렇죠. 좀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좀 반영이 안 됐을까요? 어떻게 되는 저는 겁니까?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대미 투자하는데 저는 충분히 3월달 거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그냥 쓱쓱쓱 넘어갔다라는 협상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현대차가 얼마 투자했으니까 관세가 얼마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일본의 관세 협정에서의 그것이 단면적이다라고 봐요. 보드판에 분명 4천억이 써 있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으로 손으로 수기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500억이 더 추가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서두에 대해 몇 가지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과 우리 청와대 발표를 봐도 모호성이 분명 보이거든요. 뭐 백악관과 청와대 발표인데도 모호성이 보인다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주요국에 대해서는 크게 숫자만 조금 일단 작성을 한 것 같고 그 뒤에는 후속 회담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디테일한 숫자가 좀 나타나고 그럴 때 또 치열한 수싸움이 생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조금 더 완화시키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나 다른 분야에 대한 뭐 품목 관세 부분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관련된 뭐 전해지는 소식들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게끔 명시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혜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길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나쁜 조건으로 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최소 관세를 받는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주력 수출 상품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는 좀 다르지만 2차 전지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겠다. 일본과 달리 뭐 최혜국 대우를 받겠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뭐 이 그냥 흔히 말해 수출 측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좀 해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에 있어서 대미 수출에 있어서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장님이 늘 지적하듯이 원래 0%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냐 마냐는 전혀 다른 이슈고 이게 미국이 잘한다 잘못한다는 건 뭐 전혀 다른 이슈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어떠한 방책 같은 것들은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그 수출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던 것은 사실이다. 이게 부담이 늘어난 건 100% 맞고 이게 미국 측이 어떻게 보면 압력이죠. 압력을 통해서 이런 모든 부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최혜국 조항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수출에 대한 안정성을 좀 회복했다. 뭐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희가 뭐 이 관심 있게 이 관세 협상 부분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잘 따라오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상호 관세율이라고 하는데 상호 관세면 15%면 15%, 뭐 25%면 25% 서로 똑같이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용어 설명을 잠깐 좀 해드리면 원래 이제 말씀하시면 상호 관세면 예를 들어서 이정원 교수님과 제가 어떤 관세법적인 면에서는 서로 간에 15%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의 용어입니다. 트럼프의 용어는 교수님이 그동안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얼마큼 흑자를 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고 또 비관세 장벽까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10%를 또 매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간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10% 관세를 받아서 10% 관세를 매겨서 들어와서 부가가치세 10%를 또 매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야 니네 20% 아니야? 단순하게 계산할 때 20% 관세 아니야?라고 본 거죠. 그거에 따라서 관세를 다르게 한 게 이제 트럼프식 용어로 상호 관세다라고 이제 표명을 하는 거고 오히려 교수님과 제가 10%씩 서로 한다라고 보면 그건 이제 보편 관세다 이렇게 용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다른 나라가 미국을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이제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흑자가 줄고 뭐 예를 들어 미국의 적자가 줄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거나 혹은 역전이 된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마음이겠죠. 지금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아이러니죠.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15%를 줬다라고 했고 우리가 15% 관세 협정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전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떻게 보면 선관세 후협상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어필할 수 있겠죠. 우리도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 인하권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리 다른 나라들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 부분이 쉬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대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그런 예시 많이 들더라고요. 자동차 미국산 무관세 되면은 더 메리트 있냐? 현대차 안 사고 미국차 살 거냐? 뭐 이런 걸 예시로 많이 들던데 그런 거 말고 좀 위협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혹시?
사실 뭐 딱히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것들 농산물 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게 오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과 같은 것들 진짜 오픈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또 이거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조업은 경쟁력이 뭐 한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걸 얘기하기가 또 곤란하다. 자동차도 미국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망한 것이 제조업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품질이 안 좋고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망한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제조업 물품을 미국에 수입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것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면 수입하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K뷰티 같은 거 만들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무역 교육 조건이 크게 바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한 10% 내려갔다고 해서 미국 제품을 살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한 1시간 정도 뒤입니다. 10시 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에 구현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이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도 또 이 라디오를 YTN 라디오를 통해서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어떤 이야기 추가로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자,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2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정말 뭐 할 얘기가 저희가 정말 많아서 계속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 2부에도 한양대학교의 이정환 교수님 그리고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뭐 협상 국면에서 여러 가지 뭐 농산물도 농산물이지만 미국이 디지털 주권이나 안보와 관련한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는데 일단 고정밀 지도 그리고 방위비 미국산 무기에 대한 추가 양보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 방위비는 테이블에 안 오를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EU나 일본에 대해서 방위비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까지 논의하기에는 테이블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단순한 전략, 그러니까 비슷한 전략을 쓰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방위비가 일본도 없고 미국도 EU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방위비는 아마 없을 거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그 인터넷 관련해서 결국은 네트워크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미국 기업들이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지도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데 있어서의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망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뺀 거는 뭐 사실 다행이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되도록이면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테이블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좀 특수 조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구조적으로 다 동일한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EU처럼 에너지를 사고 일본처럼 투자를 하고 뭐 그다음에 관세를 맞추고 자동차 관세를 매칭시키는 이런 굉장히 동일한 포맷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적으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번에 빠졌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동일하게 좀 빠져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순수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8월 1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일단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빠르게 관세 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위 문제를 또 한 번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감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관세 협정을 끝내고 방위비를 가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모호성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 모호성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방위비를 또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고 또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 판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 지금은 이제 간다라는 부분들을 거듭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방위비 문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이 안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방위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협상한 이후에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군사 문제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의 어떤 그 대척점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대척점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뤄진 게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금 예고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눠지고 발표가 될까요? 이제 또 물밑 협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정책들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측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한국이 좀 더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선물 패키지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선물인지 이게 곡물이라 얘기하면 좀 곤란한 이야기고 예. 선물 패키지를 또 들고 와야 되는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좀 불확실한, 그러니까 관세율 같은 건 명확하고요. 근데 이제 나무 에너지 수익 같은 것들도 비교적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펀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아주 불확실하고 이 수익 배분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득을 보든지 미국도 이득을 보든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재투자로 이어질까. 그러니까 김용범 시장님 뭐 재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예. 재투자로 이어질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구체화가 있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느 이슈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어느 이슈든 나올 수 있고 또 고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좀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이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측대로 안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안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하고 상호 웃으면서 헤어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그러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에너지 구매 부분 말씀을 해주셔서 1,000억 달러로 규모로 알려졌고 앞서서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을 돌아보면 우리가 뭐 기존에 취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니고 일부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옮겨가는 수준이다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 이 부분은 크게 뭐 손해를 보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유와 LNG는 좀 다르죠. 원유 같은 경우 우리가 중동산 원유를 들여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정제를 해서 나프타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중동산 원유가 비교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미국산 원유는 이제 가솔린으로 쓰기에 상당히 좋은 거고, 근데 LNG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협업 관계를 통해서 LNG 수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미국이 LNG 수출을 하면서 이쪽 서부 쪽에 LNG 이제 수출항들을 만들려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또 우리 한국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관광 기업이라든지 엔지니어링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가 윈윈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은 손해 본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오히려 미국이 그래 똑같은 거지만 그래 금액에 넣어줄게라고 한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협상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동안 미국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요구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면 오히려 일본은 알래스카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없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알래스카 개발 같은 경우 돈이 된다라면 미국 기업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분명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좀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거 안 들어가고 그냥 LNG 수입만 들어갔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안 들어간 건 일본 방식이 아니고 LNG 수입 같은 경우는 유럽 방식이죠. 이 두 나라 방식이 혼용된 방식으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저는 유리하게 작용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보자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또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궁금증 갖는 분들 계시네요. 뭐 일단 일본이랑 협상 타결될 때는 무언가 이제 사진에 찍힌 부분들도 있었고 그 4천만 달러, 4천억 달러, 4천억 달러, 뭐 그렇게 5천억 달러로 꽂힌 그 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일단 그런 게 지금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또 이 협상 타결했다 그래갖고 대통령을 미국으로 와서 같이 만나자라고 한 게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건지 미국 아니면 우리에게 좀 신뢰를 한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협상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상 과정 속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G7에서 못 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못 봤기 때문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조금 우리가 요청했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제 어느 시점에 만나야 되는데 이거 협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할 테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나서 합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종의 큰 딜인데 딜 안에 한 파트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조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내주는 것이 이제 펀드인데
펀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사실 가장 갈림길이고 아직 이게 불확실해요. 이게 아직 불확실해. 사실 일본도 불확실한데 우리나라 불확실하고 거꾸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구조긴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하고 같이 안 가면은 일본 측에서 또 사실 뭐 지난주 잠깐 얘기했나 그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일본이 좋은 조건을 내면 우리나라가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에 기반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도 자기 국익을 챙길 수 있게끔 뭔가 서로 협조를 하면서 요청을 해야지 그 일본이 갑자기 또 지금처럼 좋은 조건으로 해버리면은 사실 일본이나 미국 EU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특유의 굉장히 좋은 조건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결국은 지금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 관세 낮추고 자동차 관세 협상하고 우리나라 시장 조금 열고 그다음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구조로 갔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뭐 정상회담까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답안지를 잘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부분들은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 후속에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그 부분까지 우리가 너무 나타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저는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낫을 수도 있어요. 왜 일본 같은 경우는 4천억 달러 써 있는 것을 협상단위 보는 앞에서 5천억 달러로 했다라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부분들이고 우리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2주 후에 미국을 방문해서 서로 간에 백악관에서 악수를 하면서 이것을 했다라고 하면 그림 자체가 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쓴 걸 지우고 3을 썼다라면 이거만큼 굴욕적인 게 어딨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이는 게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뭐 시간이 얼마나 있었느냐도 차이가 있었지만 그렇죠. 일본은 그동안 오랜 기간 있었죠. 예. 난항을 많이 또 겪었잖아요. 예. 그런 끝의 결과물과 우리가 좀 빨리 어떻게 보면 시간이 촉박했는데도 그렇죠. 나타낸 결과물을 따져보면 우리가 나쁠 건 없다. 더 낫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그 시장 반응도 궁금한데 일단은 코스피 최근에 좀 상승세 보이고 있다가 오늘 장에서 3,270선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이 타결 소식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 주겠습니까? 이게 뭐 다들 해석의 영역인데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어제 외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면서 주가를 좀 올렸던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미래에 대해서 이미 좀 예측을 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소장님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외인들이 먼저 좀 요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삼전도 많이 어제 삼성전자 많이 오르고 현대기아차도 뭐 적정한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맨날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선반영. 근데 이제 잘 안 됐을 때는 주가 빡 그러니까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미리 이제 어느 정도 경로가 여러 가지 채널들을 봤을 때 예측이 잘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 샀거든요. 어제 엄청 산 것들이 주가 코스피 중심으로 엄청 산 것들이 주식시장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뭐 그냥 보합세, 약간 강보합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선반도체 괜찮은 것 같고 현대차는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아닌 거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또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야 이거 우리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고 원래 이제 선반영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예요. 타결이 되고 나면 또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16, 17이었다라면 오늘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컸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한 곱인 잘 넘겼다라고 증시를 보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한 곱이 넘기다 보면 결국 또 실적이라든지 또 이제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큰 우려는 오히려 이거보다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포커싱이 좀 맞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2주 후에 이제 두 정상이 만날 때까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 주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구조를 펀드에 들어가는 돈들을 굉장히 절약할 수 그러니까 뭐 김영범 시장님 얘기했는데 보증 구조로 가면 굉장히 절약이 되고 대출을 해서 하면은 그 산업은행 사실 못하죠. 수출입은행 같은 데서 뭔가 그 흔히 말하는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재정은 요만큼 넣는데 대출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예금에 비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본 비율 관리 뭐 여러 가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잘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본도 핵심이고 우리나라도 핵심이고 요걸 어떻게 구조를 잘 짜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들어간 돈들이 잘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평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두 분 다 말씀하셨고요. 저도 뭐 특별히 더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미국에 이제 그 투자에 들어가는 돈 중에 상당 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돈으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구도가 좀 완성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했는데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다음 코너를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두 분 조용히 나가주시기를. 소리 없이. 예,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